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첫 시험도 많이 긴장하시고 고생도 하셨을 건데, 이번 장기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첫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긴장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되었을 건데, 본인이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온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시험은 끝났습니다. 자,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더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가올 기말고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고등학교 이번 중간고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장기고등학교 시험에 굉장히 그 느낌이 많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큰 거냐면요. 장기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부분이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금방금방 풀리는 문제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이전에 장기고 시험에 비교했을 때 확실히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변형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학교 프린트에서 제시한 모의고사 기출의 변형 문제들이 있었을 건데, 이전에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변형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숫자와 같은 형태만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변형도의 수준도 조금 더 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변형 문제의 기본적인 제시한 자료의 난이도 차이도 분명히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그 전에 선배들에 비해서 변형 문제로 제시한 문항들의 개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형된 문제들 자체의 수준, 그 다음에 변형된 그 형태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간결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기고 이전에 기출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이번 난이도가 더 쉬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일단은 기존에 비해서 등급 컷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작년에 1학기 첫 시험 같은 경우는요, 4%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등급 커트라인이 거의 70점 후반에서 80점 정도의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0%에 속한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에 속하는 비율이 확 늘어났다고 할지언정 1등급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점수로 형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문제를 한 2개 정도 틀린 학생들 선까지 1등급을 노리는 그나마 그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등급 커트라인 정도의 선에서 한두 개 정도 실수한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문항들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 문항들, 거기서 2개 틀린 거에서 추가적으로 한두 개를 더 실수로 한 이런 학생들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2등급 정도 라인에 속한 학생들의 분포가 어쨌든 간에 10%에 34%에 속하는 그룹이 되니까 사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3개에서 4개 정도 틀린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클 거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될 거냐? 결국은 2등급, 아깝게 1등급을 놓친 2등급 상위권 학생들과 그 다음에 2등급 맨 밑에 정도에 속한 학생들이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크진 않을 거예요. 거의 끽해봤자 문제가 1개에서 1.5개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2등급의 비율의 학생들이 많다라고 할지언정 그 최상위 2등급과 가장 낮은 2등급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기말고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될 거예요. 중간고사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기말고사 때 어쨌든 간에 부족했던 학생들에게는 역전의 기회도 가능할 것이고 또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이번에 1등급을 받았지만 기말고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한두 개의 싸움으로 충분히 또 결과가 갈릴 수 있다고 하는 점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상황의 가장 큰 영향은 뭐냐? 결국 외부 프린트 문항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존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5개, 30개 정도의 외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부 문제들의 개수 자체도 그만큼 있었지만 외부 문제의 난이도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실제 모의고사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 혹은 준 킬러 문항에 속하는 문항들의 비율이 꽤 됐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프린트 문항을 봤을 때 이게 실제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진짜 어려웠던 문항은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나마 가장 어려운 기출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온 장기고등학교 이거 프린트 11번 문항이었어요.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도 쌤 수업을 들었던 저희 반 학생들은 굉장히 이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19번 문제를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맞춰버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이번 시험 자체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번 시험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2번 문항인데 자, 이 문제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걸 강조하고 싶냐면
학교 시험을 볼 때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크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 계산에 관련된 유형들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느냐 혹은 풀이 과정이 다소 길어지고 계산 실수가 발생하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많이 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잘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지금 이 식을 요 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자, 기본적으로 그냥 나눗셈을 해서 가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식을 x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자초식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냥 다항식을 나눗셈 하듯이 해가지고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계산 실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3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이 식을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사실 우리는 이걸 한 방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포인트가 결국 뭐였냐? 나누어지는 식이 지금 나누는 식이 지금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속한 rx는 결국 몇 차란 거예요? 1차식이 될 거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rx에 대한 식을 우리는 1차식이 될 거기 때문에 왼쪽 변에 있는 4차식, 3차식, 2차식에는 나머지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를 갖다 우리가 계수 비교해서 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변에 x 4제곱식이 계수가 1이니까 x제곱하고 여기 x제곱이 곱해지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이 나오려면 자, 요 놈이 곱했을 때 계수가 2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제곱 계수가 3이 되려면 x제곱하고 여기 x하고 곱해지는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곱에 대한 계수가 4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계수 가능한 것만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자, 3에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그럼 합치면 5가 되겠죠.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 1만 가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의 계수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식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qx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좌우변의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거 식만 잘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자, 왼쪽 변 보시면 x계수가 마이너스 1인데 오른쪽에서 x가 나오려면 3과 그 다음 마이너스 2, 즉 현재 플러스 1이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의 2x 그 다음 상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다가 뒤에 더하기 3만 붙여주시면 요 식이 바로 우리가 rx라는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 px가 qx하고 rx를 더한 식이니까 자, px라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qx하고 rx를 두 개 더해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2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p의 2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보면 바로 4라고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의 길이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고 실제 시험을 볼 때 시간 단축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 19번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항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항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포기를 좀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요구하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요 문항, 실제 문항을 보기 전에 잠깐 우리 프린트에 나왔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쌤 교재, 수업 교재에서 그때 이미 나왔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수업 교재에서 다루는 상황에서 그 뒤에 이제 프린트가 나와서 저희 반 쌤은 사전에 이걸 대처할 수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실제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항이고 그 문항에 대한 실제 해설이 요만큼의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그래프에 가능한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실제로 풀이 자료를 보면은 미지수도 A, B, C, D와 같은 4개의 문자를 두고 있어요. 자, 애초에 문제에서 2차 함수의 제한 범위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고 K라는 어떤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케이스를 전부 다 분류시켜서 풀려고 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문제가 사실상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쌤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조건 가에서 모든 실수에서 fx가 0 이하, gx가 0 이상이다. 자, 요 조건하고 조건 나에서 자, 저 제한 범위를 자세히 보시면 요 간격이 지금 4차이의 간격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 4차이의 간격이 나는 상황에서 함수 fx의 최대하고 gx의 최소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fx 함수는 y값이 전부 다 0 이하가 될 거고 gx는 y값이 전부 다 0 이상이 되니까 당연히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을 수 있는 그 값은 뭐가 되겠어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fx하고 gx의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0이라는 거 여기까지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fx 함수는 당연히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될 거고 gx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마 추론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는 상황에서 fx는 위로 블록한 상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접하는 상황이 될 거고 gx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접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y는 gx라고 써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있는 함수를 y는 fx 함수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k-2부터
자, x의 제한 범위가 k 플러스 2까지 요 제한 범위에서 최대하고 최소가 같게 되도록 하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실수 k의 최소하고 최대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실수 k의 최대하고 최소가, 자, 최소가 0인 값이고, 자, 최대가 지금 1인 값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제한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전부 다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결국은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거냐? 두 2차 함수의 바로 대칭축의 위치가 바로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요거를 우리가 판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때 최소가 0이라고 했어요. 자, 최소가 0이라는 이야기는 k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즉 x의 제한 범위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나올 건데, 요 제한 범위에서 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다? 대칭축의 위치가, 즉 fx하고 gx의 대칭축 x가 요 범위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k에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제한 범위가 나올 건데, 자, 요 제한 범위에서 결국 뭐다? 대칭축의 위치가 전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fx 함수하고 gx 함수의 대칭축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이 범위와 이 범위에 둘 다 존재한다면 이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공통된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인 상황부터 2인 상황. 자, 여기 제한 범위 안에 반드시 두 함수의 대칭축이 포함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뭘 강조했냐면 이때 최소하고 최대라는 말이 명시됐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생각해 볼게요. 최소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k에 대입했을 때 0보다 더 작은 상황에서도 문제의 조건이 만족이 돼버린다면 그러면 k의 최소값이 0이라는 이 말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k의 0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볼게요. 자, k의 0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갔을 때 여기 오른쪽 부등식에 있는 k 더하기 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k에다가 0보다 더 작은 값을 대입해버리면 이 숫자는 뭐가 될까요? 2보다 이하인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즉 0보다 작다면 2보다 작은 숫자의 상황이 돼버리겠죠. 즉 대칭축의 위치가 2보다 작은 상황에는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반드시 2 이하에 들어와야 된다 했거든요. 2 이하에 들어와야 되는데 2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대칭축이 들어와선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2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2 이상에서 대칭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2 이하에서도 형성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대칭축의 위치 하나가 x 이퀄 2가 반드시 돼야 된다 사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 이하이면서 2 이상을 만족하는 값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최대값이 1이다. 자, 똑같은 논리로 적용시켜 볼게요. 최대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k에다가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했을 때 대칭축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다면 문제의 조건에서 최대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k에 1을 대입했을 때가 이 값이 마이너스 1인데 1보다 큰 값을 대입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 돼버리겠죠.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에서 대칭축의 위치가 존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반드시 큰 쪽이 안 되니까 작거나 같은 쪽에서 위치돼야 될 건데 자, 아까 조건에 따른다면 x가 반드시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위치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무조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대칭축의 위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하고 gx의 대칭축의 위치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런데 조건 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fx 이퀄 f0의 모든 실근의 합이 음수가 된다요. 자, 그러면 조건 다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뭘 나타내게 될 거냐? fx의 대칭축은 2 또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fx의 대칭축 위치, 자, 요 지점이 결국은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2인 상황에서 만약에 fx의 대칭축 x가 2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f의 0이라고 하는 게, 자, 요 정도에 있는 함수값이 될 건데, 자, 2가 여기다 했을 때, 그러면 f의 0에서의 함수값은 요 라인이 될 거고, 자, 이때 이 두 x값을 더한 값을 2로 나누는 게 반드시 뭐가 될 거예요? 2가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실근의 합은 뭐다? 음수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x의 값이 2가 위치가 되어버린다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뭐가 돼버리니까 4가 돼버릴 거기 때문에 저 다 조건의 성립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fx의 대칭축의 값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나머지 gx의 대칭축 x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이 지점은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fx 함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는 상황인데, 자, 대칭축의 x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고, 어차피 x축이 접하니까 꼭지점 y는 제로로 그냥 놓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gx의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는 상황인데, 대칭축의 x가 2일 상황이니까 이거를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마지막 힌트가 지금 하나 있죠. f의 1이 마이너스 2고 g의 1이 2이다. 자, 요거 힌트를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될 겁니다. 자, fx 함수 있으니까 x의 1을 대입하시면 4a. 자, 요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의 2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자, fx의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의 1이 2라는 지금 힌트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다 끝나겠죠. 자, x의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b라는 값이 나올 거고 g의 1이 2가 되고 있으니까, 자, g의 x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게 f3 더하기 g의 11이거든요. 자, 계산해 봅시다. f3 더하기 g의 11. 자,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f3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의 8, 그 다음 더하기 g의 11. 자, 여기다 넣으시면 81 곱하기 2니까 162가 되네요. 자, 두 개를 더해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154가 나올 겁니다. 자, 어때요? 실제 지금 해설지에 대한 풀이 길이하고 쌤이 지금 분석해서 푼 해석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왜 지금 제가 이 원본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지금 갔었냐면,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의 문제 같은 경우도 방식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요 문제였죠? 어차피 아까하고 차이점은 결국 뭐밖에 없냐? 이 지금 fx하고 gx의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값이 얼마란 거예요? 여기 1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우리 반 학생들이 이거 나는 0을 1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에서 라는 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거 똑같이 1로 바뀌었다는 멘트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건 나에서 해석도 결국 똑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 이거를 시험 원본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원본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자, 결국은 이번에는 fx와 gx의 꼭지점 좌표가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k-3부터 자, k 플러스 3까지 요 제한범위에서 최대와 최소가 같도록 하는 k의 최소가 얼마? 0이고 최대가 2라고 했어요. 자, k의 최소가 0이고 최대가 2다. 자, 결국은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은 뭐다? 대칭축의 위치를 결국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똑같이 가봅시다. k에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나올 거고요. 자, 요 제한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와 줘야 문제 조건 성립되겠죠. 자, 그 다음 k에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제한 범위가 나올 건데,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겹치게 하는 x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요 제한 범위에서 반드시 두 함수의 대칭축이 존재해야 될 것이다. 이거 판단할 수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자, 최소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요 값이 3이 될 건데, 최소가 0이니까 0보다 더 작은 지점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k의 0보다 더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는 안 되니까, 즉 3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그 말인즉슨 3 이상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3 이하에 들어와야 되니까 대칭축의 x값이 하나는 얼마? 3이 돼야 된다. 이거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k의 최대가 2라고 하는 것은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 부등호 속에서 축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다. 자, 2를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인데, 그렇다면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왼쪽에 있는 이 부등식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작거나 같은 지점에서 대칭축이 존재해야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1 이하니까 대칭축이 뭐가 될까요?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것만 잘 익혔다면 사실 이 문제, 대칭축 위치 여러분들 한 방에 그 판단하는 것.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는 문항들이 보시면 여기 17번, 20번, 22번 있어요. 자, 이 문항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풀면서 많이 안타까워했던 학생들 좀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 프린트에서 나왔던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17번 같은 상황에 이거 우리가 뻔히 많이 다뤘던 I 규칙성의 패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I 규칙성의 패턴 자체가 꼭 4개씩 반복된다라고 한 것들인데, 자, 이거 시험 보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평상시에 풀었으면 실수하지 않고 풀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시험 상황에서 풀다 보니까 너무 촉박해가지고 결국 어떠한 케이스를 잘못 썼다거나 뺐다거나 이렇게 오답이 나온 상황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수업할 때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문제를 결국은 기존의 Z 같은 경우 형태가 BI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 허술하는, 즉 Z가 허술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B가 제로인 조건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때 복수수 Z가 아니라 저걸 허수 Z로 바꾸든지 어떻게든 저 Z가 허수인 조건을 가지고 바꿔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이 문제에서의 경우의 수를 조금 바꿔가지고 했을 때 학생들이 실수를 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그 포인트를 놓치고 문제의 풀이 과정을 기존에 외웠던 방식대로 갔다면 정답은 1번으로 가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많이 안타까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천천히 푸시면서 꼭 문제 조건들 정확하게 하나하나 잘 따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듣겠을 거예요. 자, 22번 같은 경우 이번에 프린트 12번에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함수의 최소값이 지금 같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자,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나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가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냐 혹은 오른쪽에 있냐 아니면 그 사이를 끼고 두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두 개의 최소값이 같은 상황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뭐 제가 다 풀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특히 서술형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더 다급하고 잘 안 보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생각했을 때 자, 2차 함수의 대칭축의 x값이 p인 상황인데 자, 이거 어차피 음수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와 마이너스 6부터 마사까지가 축보다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다 형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p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반드시 0은 넘어올 것이다. 이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림이 한 이 정도로 그려진다 했을 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져서 결국은 이 최소 지점의 결국은 값이 같은 상황 형성이 돼줘야 될 것이다. 요거를 조금 바로 판단해 주셨다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원본에 비해서 사실상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결과가 훨씬 더 빠르고 깔끔하게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아쉬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기말고사예요. 어차피 중간고사는 다 끝났습니다. 자, 중간고사 끝났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잘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번 장기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보고 장기고등학교 시험 너무 그렇게 어렵진 않네? 혹은 뭐 이 정도 선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산이 될 거예요. 자,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하시는 선생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고사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히 1등급과 2등급의 이 구간들 점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 학생들을 변별을 하기 위해서 기존문의 중간고사 난이도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시간에 대한 압박감도 더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준비를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 갖고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학습, 그 다음에 5개년 기출의 모의고사를 반드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장기고등학교 프린트 문제 같은 경우에 물론 조금 더 옛날 문제들이 섞이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는 사실상 5개년 이내에서 나오고 특히나 최근에 1, 2년 사이에 다뤄졌던 문제들 이전에서 대다수 학교도 장기고등학교에서 미출제 요인이었던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수집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제 수업에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교재를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자료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별도로 본인이 이것을 따로 내가 찾아서 정리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번에 프린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과서 문제 제외하고 나면 외부 문제가 12문제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기말고사의 난이도를 올리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외부 문제에 대한 자료의 개수를 훨씬 더 늘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전에 선배들한테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외부 자료 문제를 거의 30개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자, 그 다음에 각 문항에 대해서 난이도를 훨씬 더 업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들이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자료를 준비하고 대처할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분량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자, 반드시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기출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려면 각 단원에서 요구한 핵심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유형들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 자, 이 유형 정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3번에 있어요. 자,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우의 수나 수녀가 조합 파트가요. 이번 장기고등학교 기말고사를 크게 가르는 바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수학을 기존에 굉장히 잘하고 좋아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이 경우의 수 수녀 조합에서 굉장히 고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던 학생인데 내가 이 파트에 대한 준비를 잘해서 큰 역전을 이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성적이 다소 아쉬웠던 학생들 이 파트가 나를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피하지 마시고 이 파트를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단어와 달리 이 파트는 특히 오답노트 작성을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물론 수학 공부할 때 오답 정리 중요하고 오답노트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 파트야말로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패턴에서 경우의 수를 잘못 세고 있는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세기 위해서는 이 방법보다는 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답노트 작성을 하다 보면은 점차점차 그런 공통된 나의 문제점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경우수 문제를 풀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정확하게 셌느냐, 뭐 더 셌느냐, 덜 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이런 두려움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자기의 아주 중요한 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제가 쌤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분석하는지를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절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변형 같은 경우에 아주 심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변형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 장기고 시험 준비할 때도 변형 자료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지만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 가지고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도 이 부분까지도 잘 생각해서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수업 교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중간고사 때도 이렇게 빌드업과 퍼펙트. 자, 두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본 유형과 심화 유형들을 단원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고, 퍼펙트 교재 같은 경우가 사실 이 모의고사 여러분들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는 교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뭐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도 있어요.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항의 개수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문항 개수가 너무 많고 그거를 1번부터 무슨 1000번 넘는 번호까지 다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까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고등학교에서 제시할 만한 자료들, 그 다음에 출제할 만한 소스들 제가 열심히 분석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제작한 자체교재니까 이 두 권의 교재만 성실하게 잘 따라오신다면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분명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왓쌤하고 같이 이 부분은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이번에 학생들 이제 프린트 변형 자료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같은 비슷한 문제들 가지고 계속 붙여가지고 아이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변형의 상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훨씬 더 자료를 풍부하게 많이 제공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아까도 제가 19번 문제 같은 사례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답지를 단지 보고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핵심을 가장 빠르게 꿰뚫고 가장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기말고사 오늘 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좋은 결과를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번 기말고사 때 확실하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1학기 때 좋은 결과로 종합등급을 붙이기 가야겠다. 이 생각을 꼭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때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번 학기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